순하고 맑은 서사의 힘. 서영재 문학평론가. 이 책의 표 제작 쇼코의 미소는 최은영 작가의 등단작이자 제5회 젊은 작가상 수상작이기도 하다. 이런 점에서 쇼코의 미소는 작가에게 매우 각별한 작품일 것이다. 거기에 비길 수는 없겠지만 나 역시 쇼코의 미소에 대해 남다른 느낌을 지니고 있다. 쇼코의 미소가 수상작으로 결정되었을 때 나는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었고 또 그 작품을 통해 작가 최은영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인연 자체는 언제든 있을 수 있는 일로 그렇게까지 특별할 만한 일이 아니다. 젊은 작가상으로 말하더라도 작가 최은영은 7인의 수상자 중 한 명이었고 나는 또 6인의 심사위원 중 한 명이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최은영 작가의 첫 소설집이 나오는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당시 젊은 작가상 심사에서 쇼코의 미소로 부터 받은 강렬한 인상 때문이다. 그 인상의 일단에 대해 말함으로써 이 글을 시작해 볼까 한다. 미리 말하자면 그 작품 쇼코의 미소는 이 책 쇼코의 미소 전체의 축도였다. 물론 이런 사실을 그때는 알기 어려웠지만 2014년에 젊은 작가상 심사에서 쇼코의 미소는 일단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신인의 등단작이 수상작으로 선정되었다는 점에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주었다. 심사를 진행하던 심사위원들에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젊은 작가상은 그 전해에 발표된 신인 작가들의 중단편을 대상으로 하여 연초에 심사를 진행한다. 2014년 1월에 진행되었던 심사 당시 최은영 작가는 세상에 나온 지 아직 한 계절이 지나지 않았고 또 발표한 소설도 오직 등단작 한 편밖에 없는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신인이었던 셈이다. 그런 작가의 작품이 수상작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인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니어서 바로 직전 해인 2013년 제4회 젊은 작가상 대상을 받은 김종훈 작가의 단편 거리의 마술사도 신춘문예 당선작, 즉 그의 등단작이었다. 이것은 등단 10년 이내의 작가를 대상으로 하는 말 그대로 젊은 작가상이기에 가능한 것이겠지만 어떻든 유사한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등단작인 쇼커의 미소가 발표된 지 채 2달이 지나지 않아 수상작으로 결정된 것은 누구에게나 특별한 모습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다. 심사 과정에서 또 하나가 인상적이었던 것은 쇼커의 미소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반응이었다. 그런 반응들은 대개 심사평에 반영되어 있지만 그 중에도 도드라졌던 것은 임철우 작가의 다음과 같은 언급이었다. 최은영의 쇼커의 미소는 소설이 주는 감동이나 무언가를 나로 하여금 새삼 생각해보게 만들었다. 모처럼 만나본 작가의 진정성과 뜨거운 가슴을 확인할 수 있었던 감동적인 소설이었다. 신영철 평론가의 진실하다라는 느낌을 주고 읽는 이의 마음을 움직인다. 같은 책 337쪽이라는 심사평 역시 이런 반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다가왔거니와 나 역시 쇼커의 미소를 읽으며 마음이 움직였던 대목이 있었다. 서울의 원룸에서 혼자 사는 소녀를 할아버지가 찾아왔다. 돌아가는 일련의 장면들. 그러니까 비를 맞으며 돌아가는 할아버지에게 우산을 받쳐주고 싶은데 고장난 우산이라 제대로 펴지지 않았다든지 나중에 할아버지의 진심을 알게 되는 장면 같은 대목들에서였다. 하지만 조선간에서 펼쳐지는 이런 정서의 드라마는 그 자체로 감정이 뭉클거리지 않을 수 없어. 자칫 소설을 망칠 수 있는데도 그런 감정을 스스럼 없이 드러내면서도 서사가 잘 버텨내고 있어 신통하다 싶었다. 신인의 등단작인데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 대단해 보였고 또 심사평에도 그렇게 썼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쇼커의 미소가 뛰어난 소설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 사람이 지지해서 상을 받은 소설이니까 작품이 좋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 아닌가. 물론 대강은 그렇지만 그게 다는 아니다. 앞에서 나는 심사위원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다고 썼는데 그것은 심사위원의 반응이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다. 심사위원이라 해서 대단한 존재일 수 없음은 당연한 말이다. 보통 독자들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읽어왔고 또 책임을 맡았으니 매우 꼼꼼하게 읽을 수밖에 없는 독자가 심사위원이다. 그런 사람들에 의해 선정된 것이니 일단 독자들의 좋은 반응을 받았음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도 독자들의 입에서 감동이라는 단어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쇼커의 미소가 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심사위원이라는 좀 이별난 독자들에게서 감동적이라는 흔치 않은 반응을 이끌어낸 소설이었다는 점 때문이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이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겠다. 작품에 대한 찬사는 직접적인 것에서부터 우회적인 것까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동적이라거나 마음을 움직이게 했다는 말은 좀 특별한 지위를 지닌다.
그것은 말하자면 어떤 작품이 독자의 마음에 와 닿았다는 뜻인데 따지고 보면 그런 뜻에서의 감동받음이란 모든 예술이 지향하는 종국적인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떤 방식으로건 결국 수용자의 마음에 다가가고 공감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라 란 현저하게 자기 충족적인 계기도 있으므로 예술의 전부라고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예술 작품의 절반 이상의 존재 이유 혹은 핵심에 해당하는 것이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동적이라는 말은 어떤 작품에 대한 상찬의 말 중에서도 최상급의 것이며 그것도 100년 여간의 작가에게 그런 찬사를 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이상적이지 않을 수 없었던 장면이었다. 쇼크의 미소가 주었던 특별한 인상은 여기에 또 하나가 추가된다. 그것은 조금은 특이하다고 해야 할 작품과 관련이 된다. 심사를 했던 한성란 작가는 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소설의 미덕은 바로 이 작품이 이 작가의 등단장이라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그 나이의 작가라면 첫 소설이라면 소설을 쓰기 위해 습작을 해온 작가라면 작가는 아마도 심사위원의 시선을 빼앗을 만한 소재와 문장으로 소설 도입부부터 공을 들였을 것이다. 그런데 이 소설은 아무런 기교도 없이 마치 주인공의 일기장을 보는 듯 보여주듯 담담하게 흘러갈 뿐이다. 조금은 싱겁다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 담담함에 매료되고 말았다. 같은 책 347쪽. 이런 평가라면 물론 칭찬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등단을 원하는 예비 작가라면 누구나 자기가 지닌 기량을 보여주고 싶어하기 마련인데 이 작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미덕을 보였다고 했다. 그것이 미덕을 보였던 것은 말할 것도 없이 쇼코의 미소라는 작품에 대한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이다. 그러나 시린에게서 발견되는 기교 없는 담백함이라면 그 자체로는 양날을 가릴 수 있다. 기교란 종국적으로는 치워버려야 할 사대를 같은 것이라서 어떤 단계에 도달하면 불필요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신인들에게도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예술이란 기본적으로 기술적 숙련과 도야를 통해 높은 단계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야심 있는 신인들이라면 그 자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것이 당연할 터이다. 더욱 이 등용문을 통과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다면 그런 점에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 소재나 문체나 기법 같은 것들 통칭하여 이른바 감각의 새로움이라 할 만한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점에 무신경해 보이는 신인이라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 그런 점에 신경 쓰지 않으면서도 호감을 얻어낼 수 있는 신인이라면 그건 정말로 대단한 수준이거나 혹은 어쩌다가 한번 얻어 걸린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다. 물론 어느 쪽이건 간에 쇼코의 미소라는 작품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한 신인 작가가 지닌 앞으로의 가능성에 대한 것이라며 평가는 전혀 달라질 수도 있다. 최은현 작가가 한 권의 책을 내는 시점이니 이제는 좀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겠으나 쇼코의 미소라는 등단작 한 편만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쇼코의 미소에 대해 요즘 보기 드문 전통적인 단편의 미덕을 지니고 있으며 서사를 언뜻 보면 교과서적인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듯하다. 그러나 조근조근 타박타박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신이답지 않은 힘은 어떤 새로운 감각의 소설보다 드물고 소중하다. 같은 채 327쪽이라고 썼던 권여선 작가의 심사평에서도 그런 애매함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새롭지 않은 좋은 소설이라는 일종의 아이러니가 놓여 있다. 어떤 장르에서가 현대 예술에서 가장 으뜸가는 평가 기준은 참신함이다. 남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 자기만의 개성과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거나 다른 사람을 흉내냈다는 평가이다. 전통적 미학에서 가장 중요한 척도였던 아름다움과 추함 같은 것은 문제가 안 된다. 진부한 아름다움은 추함이 아니라 그 이하이고 참신한 추함은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이상이다. 그것이 전통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현대적인 미의식이며 비단 예술만이 아니라 상품이나 아이디어를 비롯 일상적인 생활 감각의 수준에서도 통용되는 감각적 평가의 기준이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감각 세계에 으뜸하는 속도인 것이다. 서사의 감각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마찬가지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지만 문제는 어떤 이야기를 골라 어떻게 표현하느냐이다. 한 작가나 작품의 수준은 그런 차원에서 결정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감각이라는 것이 유행처럼 유동적이고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이다. 낡음은 참신함의 반대말이지만 복고는 구식이라도 참신함을 수 있다. 1년 단위로 변화하는 패션이
이런 감각의 최첨단에 있다면 감각적 유동성이라는 점에서 소설은 그 반대편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서사 예술에서 감지되는 감수성의 변화가 포착 가능한 것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까? 아마도 최소 10년 단위 정도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우리가 고전이라고 칭할 만한 작품들의 경우는 50년이나 좀 심하게는 100년 단위로도 해도 좋을 것이다. 소설이라는 장르 자체가 매우 큰 덩치를 지니고 있어서 느리고 둔하게 변하며 그 때문에 감수성의 변화를 예민하게 반영하는 매체라 하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쇼코의 미소를 통해 최은열 작가가 만들어낸 앞서와 같은 반응들, 전통적이랄지 기교 없는 신공 같은 평가는 인상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도 그의 소설이 수상작이 되었다는 것, 그뿐 아니라 심지어는 감동적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다는 점이라 해야겠다. 수사를 걷어내고 나쁜 쪽으로 말하자면 전통적이라는 것은 진보하다는 말이고 기교가 없다는 것은 미숙하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진보하고 미숙한데도 감동적이라고? 그건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어쩌면 감동이란 세련됨이나 참신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진보함과 미숙함을 통해서만 다가오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간에 쇼코의 미소가 만들어낸 풍경은 그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생각해보면 최은현 작가가 진설해 놓은 서사의 바탕에 놓여 있는 어떤 힘, 권현선 작가가 꾸준히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신인답지 않은 힘이라고 표현했던 동력이 있어서 그런 결과가 가능했던 것이겠지만 그런 힘은 당시에는 분명하게 말하기는 힘든 것이었고 한 권의 책을 내는 이 시점에야 좀 더 분명해지는 것이라 하겠다. 중편 쇼코의 미소는 3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이제 단일본 쇼코의 미소가 되었다. 이 책 전체를 통해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것은 서사를 감싸고 있는 순하고 맑은 힘이다. 그 힘은 이를테면 열기라기보다는 온기에 가까워서 힘보다는 기운이라고 함이 좀 더 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비유하자면 그 힘은 추운 겨울에 따뜻한 실내로 들어갔을 때 갑작스럽게 몰려오는 온기와도 같다. 힘은 힘이 돼 누구도 해칠 수 없어 보이는 부드럽고 따뜻한 힘, 압도적이지만 위압적이지는 않은 힘이다. 책 전체를 한 호흡에 읽는다면 누구라도 그런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힘은 기본적으로 서사의 결 자체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최은영 작가가 만들어낸 인물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면이 많아 보인다. 그들은 대체로 희미하고 조용한 사람들이고 삶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울과 슬픔 속에서도 서로 간의 유대한 공감에 끈을 놓지 않으며 무엇보다도 정감의 깊이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야기가 한데 모이니 그것이 힘으로 느껴진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최은현 작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거칠고 단단한 것만이 아니라 순하고 맑은 것도 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생각을 지니고 소설 안으로 조금 들어가면 최은영 작가의 소설이 바탕하고 있는 핵심적인 정감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인물들 사이의 정서적 공감을 통해 만들어지는 유대감이 그것이다. 이런 유대감은 가족들이나 여성 인물들 사이에서 잘 표현되는데 사적 친밀성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 자체로 여성적인 것이라 하겠다. 물론 정선한 유대감에 대해 성차를 구분하는 것은 지나친 것일 수도 있겠지만 논리와 정의에 입각하여 어떤 대의를 앞세우는 강력하고 전투적인 유대와 우연한 계기에 사람들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정서적 공감 및 그것의 지속성으로서의 유대 정도를 구분해서 말한다면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다. 정서적 공감을 통한 유대의 형성은 이 책에 실린 거의 모든 소설들에서 중심적인 것으로 표현된다. 때로 그것은 한지와 영주에서처럼 중심 인물들 사이에서 부정적이거나 혹은 공감 형성의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서조차도 서사의 초점은 여전히 사람들 사이의 공감과 유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그 정점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초점이 만들어지지 않은 서사는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그래서 좀 심하게 말한다면 최은영의 세계에서 단 하나의 가치 있는 것이 바로 그 공감의 유대라 해도 좋을 것이다. 기쁨이건 슬픔이건 간에 마음을 나눈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서로에게 기대고 기대임을 받는 것, 최은영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라 해도 크게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앞에서 쇼코의 미소가 심사 당시에 불러일으켰던 특별한 반응들에 대해 언급했지만 그런 반응을 만들어낸 힘의 상당 부분은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이 작품이 지닌 정서적 중량감 때문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쇼코 미소에 자리하고 있는 그런 중량감은 인물들 사이에 공간과 유대의 선이 몇 겹으로 겹쳐짐으로써 만들어진다. 그것은 기댐과 받음의 변증법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이런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 쇼코의 미소는 증편이지만 서사의 틀 자체는 장편의 구성을 지니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의 자매학교에 방문한 일본인 여학생 쇼코와 한국집 파트너 소유가 어른이 되어가는 동안 때론 엇갈리고 때론 함께가며 공유했던 시간들이 서사의 기본 틀이다. 여기에 각자의 할아버지가 함께한다. 두 여학생은 모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의 딸들로서 할아버지와 특별한 정서적 유대를 지니고 있다. 두 여학생들이 알고 지냈던 13년의 시간은 모두 각자의 할아버지와 이별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소설은 소희의 시선으로 기술되므로 소희와 그 할아버지 사이의 관계라는 선이 훨씬 더 부각되어 있기는 하지만 쇼코와 그 조부가 지니고 있는 관계의 드라마도 만만치가 않다. 멀리 있어 희미한 모습이기는 하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의 기대과 기대받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전도의 드라마가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쇼코와 조부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드라마의 개요는 이러하다. 예쁘고 똑똑한 쇼코는 할아버지의 지나친 사랑을 못 견뎌해 빨리 고향을 떠나 도쿄로 가고 싶어 한다. 소희에게는 조부가 자기를 여자친구처럼 생각하는 것이 견디기 힘들다고까지 했다. 그런 쇼코였지만 도쿄의 명문대학에 합격하고도 결국 교양을 떠나지 못하고 고향에서 대학을 나와 그 지역 병원에 물리치료사가 된다. 할아버지의 병이 문제였다고 병든 할아버지 옆에 있어줘야 할 사람이 쇼코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치명적인 상태였던 것은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 시도까지 한 쇼코였고 신분증을 앓고 있던 할아버지가 쇼코의 생명을 부지해 주었다는 사실이 성숙해진 쇼코의 편지에 의해 밝혀진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너무 기대는 할아버지를 못 견디겠다고 했던 쇼코였지만 사실은 그 반대였던 것. 세계의 우울 속에 내던져진 소녀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늙고 병든 육신을 지닌 조부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설을 관료하는 드라마의 첫 번째 층위이다. 두 번째 층위는 소유와 그 할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펼쳐진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뜨고 소유는 어머니와 외조부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성장했다. 그런데 외조부는 시살에 돈을 버는 일에 세상에 떠나와 둔세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물려받은 가게를 운영하다 마음을 다쳐서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경우이다. 할아버지는 상처한 후 40여 년 동안 호라비로 지냈다. 자기처럼 홀로 된 딸과 또 그 딸의 딸과 함께 자기 마음을 잘 표현하지 않는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기까지 한 노인이었다. 그런 외조부의 손녀인 소유는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 진학해서 영화 감독의 꿈을 가지고 혼자 객지 생활을 한다. 이런 조선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쇼코 때문이었다.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외조부는 쇼코가 그 집에 머물고 간 이후로 쇼코와 펜팔 친구가 된다. 자신의 손녀에게는 묵뚝뚝한 사람이었던 할아버지가 손녀의 외국인 친구와는 친구가 된 것이다. 일본으로 돌아간 다음 쇼코는 소희에게는 영어로, 소희의 외조부에게는 일본어로 편지를 보낸다. 소희에게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 자체가 놀랍기도 했다. 퉁명스럽고 말이 없던 할아버지가 쇼코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을 확인하게 되며 착잡한 심정이 들 정도였다. 그랬던 할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 영화를 만드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가 만든 단편 영화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아 우울한 삶을 사는 이제는 서른이 된 소녀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삶을 인정해 주었던 할아버지의 속마음을 접하게 된다. 쇼크와 주고받았던 할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17살 때 만나 30살의 여성으로 성장해가는 두 인물의 삶이 현해탄을 사이에 두고 도플갱어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셈이다. 소설의 기저에 놓여 있는 것은 조성관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이 같은 두 개의 드라마이지만 여기에 또 하나의 드라마가 겹쳐진다. 두 여성 간에 만들어질 공간과 유대의 드라마가 그것이다. 그것이 세 번째 층위이다. 동갑내기 소유와 쇼코는 공통점이 많았다. 비슷한 풍경의 지방 소도시에서 아버지 없이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의 형태가 그러했다. 이들은 30여여에 걸쳐 세 번 만나게 된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쇼코가 한국을 방문했고 쇼코와의 편지 왕래가 끊긴 후인 대학 시절에는 소희가 쇼코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 두 할아버지가 모두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쇼코가 다시 소희를 찾아 한국에 온다. 소희의 시선으로 보자며 한국에 왔던 고등학생 쇼코는 부러움의 대상이었지만 소식이 끊긴 후 어렵게 일본까지 찾아가서 보게 된 대학생 쇼코는 나약하고 병자 같은 모습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예의 바르고 어른스럽다고 느꼈던 쇼코의 미소가 6년여의 시간이 흐르자 비겁하고 나약한 것으로 바뀌어 있다고 소유는 느꼈었다. 그 미소가 다시 자기 모습을 찾기까지 또다시 그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했다. 서른이 되어 다시 만난 소희와 쇼코는 이제 정신적으로 자립한 성인으로 서로를 느낀다. 그들은 모두 할아버지를 떠나보냈고 그래서 쇼코는 소희에게 우리 이제 혼자네 63쪽에서 말한다. 이 표현이 지니고 있는 역사를 양재훈 평론가는 소희의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쇼코에 대한 전이의 양상을 꼼꼼하게 적시한 후 이제 혼자라는 쇼코의 말에 주어는 수로와 모순되는 우리였다라고 적절하게 지적해 주었다. 역설적이지만 그런 역사를 각각의 방식으로 감당하는 것이 성숙한 유대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 수준에서라면 전이와 역전이는 수시로 교차하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대가 받음이 수시로 교차하는 것, 즉 서로 기댐의 수준에서 마음의 흐름이 수시로 방향을 바꾸며 진동하는 모양새를 뜻한다. 둘 사이에 완벽한 일체란 존재할 수 없으니 정서의 낙차와 흐름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그 낙차란 언제든 역전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물매 자체가 크지 않아 그 마음의 흐름도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 쇼코의 미세가 지니고 있는 중량감은 이렇듯 최소 세 겹으로 겹쳐진 정서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드라마의 풍부함에 기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이 소설을 포함하여 7편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 전체를 보더라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다. 어떤 소설을 택하더라도 그 안에는 공감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유대의 풍경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작가의 시선이 세월호 사건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다. 미카엘라와 비밀의 경고가 그러한 견해와 여기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최은현 작가가 그 소재를 다루는 방식이다. 미카엘라의 예를 들어보자. 미카엘라는 한국을 찾은 교황의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올라온 한 중년 여성과 그 딸의 이야기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 직장 생활을 하며 혼자 사는 딸이 있고 모처럼 서울에 온 엄마가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엄마는 지방에서 미용실을 하며 가장 노릇을 해온 처지였고 딸은 딸대로 혼자 집으로 서울 생활을 버텨내고 있었다. 혼자 힘으로 서울 생활을 버텨내고 있는 당차고 똑똑한 여성이다. 아버지로 말하자면 일찍이 노동운동에 출실했다. 뭔가 마음을 다쳐 가장 노릇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처지였다. 직장 생활을 하느라 바쁜 딸에게 방해가 되고 싶지 않은 엄마와 또 그런 엄마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엄마의 전화를 기다리던 딸이 서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 딸은 엄마를 기다렸지만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엄마는 결국 찜질방을 선택했고 그곳에서 80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 두 사람은 찜질방에서의 거친 잠자리와 이후의 아침 식사에서 서로를 챙겨 마음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엄마는 노인을 따라가게 되는데 그곳이 광화문의 세월호 시위 현장이었다. 찜질방에서 만난 노인의 손녀도 아니고 그 노인의 친구의 손녀가 세월호 사건으로 세상을 떴다는 것이다. 그래서 노인의 친구는 넋이 나갔고 노인은 그 넋이 나간 친구를 찾아 광화문으로 간다고 했다. 엄마는 또 그 노인을 따라 광화문으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엄마를 기다리던 딸은 또 텔레비전에서 본 엄마의 흔적을 찾아 광화문으로 간다. 여기에서 세월호 사건으로 죽은 소녀와 직장생활하는 딸의 별칭이 모두 카톨릭식으로 미칼라라는 것은 서사의 단순한 의장에 불과하다. 사랑과 그로 인한 상실의 아픔, 그것이 실현된 것이건 잠재적인 것이거니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 나이 든 사람이면 누구든 엄마이고 어린 사람이면 누구든 딸이다. 그리고 손녀이고 할머니이다. 그리고 그들의 서로의 흔적을 찾아 그리고 공감의 흐름이 만들어내는 물길을 따라 모두 한 곳에 모인다. 그것이 최은영 씨 마음의 풍경의 한 전형이라고 해도 좋겠다. 최은영의 세계가 지니고 있는 또 하나의 측면은 거친 남자 어른들을 위한 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유대의 장소에 자리 잡지를 못한다. 이런 점은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성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쇼커의 미소에서 보자면 홀로 된 외조부 엄마 그리고 외손녀이자 딸인 녀석으로 구성되는 아버지 없는 상대 가족의 모습이 대표적이고 앞에서 언급한 미칼레와 그리고 언니 나의 작은 슈네 언니의 경우에도 씩씩해야 할 남자는 감옥에 있거나 추록 후에 제대로 된 남자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런 남자들 혹은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쇼코의 미소에서 현저하게 드러나듯이 조선 간의 정서적 유대감이다. 인물들이 수행하는 성 역할이라는 점에서가 아니다. 소설 속에서 차지하는 정서의 비중이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여기에서 조선간이란 쇼코의 미소의 경우에는 손녀와 할아버지이고 미칼라나 비밀의 경우는 손녀와 할머니인데 손녀를 기준으로 보자면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성별을 나누는 것은 별반 의미 없어 보인다. 쇼코의 미소의 외조부는 사실상 외조모에 해당한다. 외조부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세 식구가 한 방에 자면서 주인공의 외조모와 모친이 나누는 대화는 분열하기보다는 모녀 간의 대화라 해야 적당해 보인다. 물론 외조모의 자리에 외조부가 있다는 것이 시사적 미감으로 보자면 비틀린 매력 포인트를 할 터인데 그런 차원에서가 아니라 인물들이 나누는 정서라는 점에서 보자면 여성적인 것이 놓여야 할 자리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채은영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이 할머니라고 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 이런 사실을 강조하는 까닭은 성차를 지닌 정서가 채은영의 소설이 지니고 있는 매우 현저한 특성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앞에서는 순박한 맑은 힘이라고 표현했거니와 이 책 전체에서 가장 전형적인 모습으로 떠오르는 페르소나는 조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착한 여성의 형상이다. 그냥 착한 것이 아니라 고집스럽게 착한 사랑, 억세고 강한 것을 견디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통념적인 의미에서의 남성적인 것을 거부하고 반대로 여성적인 정서의 유대를 강하게 당겨 안는 집요하고 독하게 착한 사람이다. 이 책에서 상대적으로 특이한 소설은 한지아 영주인데 이 소설의 중편 인물은 한국의 대학원생 여성 영주와 케냐의 수의사 남성 한지이다. 둘의 프랑스의 수도원에서 자원봉사자로 만나 석 달 동안 함께 지냈다. 마음이 통하는 사이였고 게다가 둘은 서로를 좋아했지만 맺어지지 못한 채 미워하는 사람처럼 헤어진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는 서사의 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알 수가 없다. 한국과 케냐 사이의 거리가 만들어낸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만 그럼에도 이 둘의 이야기를 규정하고 있는 가장 현저한 정서는 한지가 지니고 있는 탁월한 공감 능력이고 그것이 만들어내는 따뜻하고 온화한 분위기이다. 한지에 대해 자폐적이거나 사람을 깊게 사귀지 못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일 뿐이다. 한지가 어떤 사람인지는 그 스스로가 영주에게 들려준 두 개의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아픈 몸으로 태어나 평생 누워서 생활하여 하는 동생을 돌보는 이야기가 그 하나이고 어미를 잃고 사람 손에서 태어났다 야생으로 돌아오는 코뿔소들과 나누는 어떤 정서적 교감에 관한 이야기가 다른 하나이다. 이 이야기가 규정하는 한지가 지닌 정사의 성별은 구태여 나누자면 남성이 아니라 여성에 속한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둔다면 한지와 영주가 맺어지지 못한 것은 다른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라 동성이기 때문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이야기는 물론 서사의 표면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정세의 성차가 매우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것이 먼 곳에서 온 노래의 경우이겠다. 이 단편은 국문과를 나와서 소설을 쓰는 여성 소은이 이제는 죽은 대학 시절의 선배 미지를 그리워하는 이야기다. 둘은 대학 시절 노래회 활동을 같이 했던 사이로 3년 동안을 함께 살았다. 이 둘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는 화자인 소은이 1학년 때 벌어진 사건 때문이었다. 사연은 이렇다. 02학번 소은이 새내기였을 때 동아리 홈커밍데이에 사회에 진출한 8, 90년대 학번의 선배들을 만나게 된다. 그 자리에서 선배들의 후배들을 질타하고 그 핵심에 새내기 소은이 있다. 기자가 된 95학번 여자 선배가 이렇게 말한다. 그러게 말이에요. 형, 우리 학교 여자애들 보셨어요? 계집애들처럼 몰려다니면서 선배 보고 오빠라고 하질 않나. 우리 노래패도 단단하게 이끌어줄 남자애들이 안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나도 여자지만 여자애들 묵질 줄도 모르고 도무지 조작이라는 걸 이해 못하잖아요. 조직이라는 걸 이해 못하잖아요. 그 말을 끝내 기자 선배가 나를 쏘아봤다.
소은이라고 했냐?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가 말을 이었다. 너도 우리 후배라면 그런 여성적인 태도는 좀 버려야 할 것 같다. 말투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나도 여자지만 사회에 나오면 참 용화가 안 되는 여자들이 많아. 툭하면 빠지고 불평불만해. 남자들은 안 그러거든. 우리 대학 여자들이 좋다는 게 뭐야? 제 사회성이잖아. 여자지만 다른 여성들의 열등감은 지양해야지. 선배니까 말해주는 거지. 누가 너한테 이런 말 해주겠니?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없으면 사회 나가서 욕먹는다 너. 197쪽. 이런 말을 하는 선배는 여성이지만 이 여성이 대변하는 정서는 케냐의 청년 한지의 경우와는 반대로 남성일 것이다. 그러니까 코뿔소를 돌보는 한지의 청년 여성이라면 이 말을 하는 김현숙은 전혀 남성이다. 이런 식으로 폭력에 대해 직접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새내기 소은은 저항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소은의 그런 마음을 대변해 주었던 사람이 그가 그리워하는 미지 선배이다. 미지 선배는 이 거칠기 짝이 없는 처녀 남성에게 이렇게 말한다. 김현석 씨나 잘하세요. 여자에게 그렇게 부끄럽고 괴로운 일이었어요. 여자들은 감정적이고 분란을 일으키고 이기적이어서 조직 배반하기 쉽고 여자의 적은 여자고 그런 자기 부정이 김현석 씨가 말하는 건강함이었습니까? 여자 후배들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는 선배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들고 나갔다. 나도 부랴부랴 책가방을 메고 선배를 따랐다. 199쪽. 이렇게 밖으로 나가 미지 선배가 눈물을 흘리고 있음을 뒤따라간 조은이 확인하게 된다. 미지 선배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건 역시 텍스트의 표면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잠시 동안이나마 유체 이탈을 하고 거치고 탁한 몸속으로 빙의 여행을 했었기 때문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그 거칠고 탁한 기운을 이기지 못해서 목소리가 떨리고 손이 떨리고 마침내는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라 해야 하지 않을까. 최소한 최은영이라는 작가가 만들어 놓은 세계 속에서는 그렇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최은영 작가가 만든 서사의 바탕에 놓여 있는 것은 우울증의 세계이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가 그러하다. 쇼커도 그렇고 소유도 그렇고 미진도 소유도 소은도 실현당하고 느닷없이 반년 넘게 이국에서 수도원 생활을 하는 27살의 지질학과 대학원생 영주도 마찬가지이다. 정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지라도 그들은 모두 우울증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더러는 비밀에서 기간제 교사를 하다가 숨진 지민처럼 절망적인 경우도 있다. 지금 우리 앞에 세계가 그러하니 소설이라고 다를 이치가 없다. 그런데도 이 책의 원고를 한 호흡에 읽고 난 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며 나는 좀 신기해했다. 절망도 우울도 사람의 삶의 한 불가피한 것임은 누구나 알고 있으므로 세상 강조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혜정 작가가 만들어 놓은 순하고 맑은 정감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좀 더 쉬웠던 것일까? 그래서 내 마음이 따뜻해졌던 것일까? 싶기도 하다. 어쩌면 탁월한 공감력이 있어 날선 마음들이 잘 감싸여졌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물론 현실을 사는 우리에게 좀 더 중요한 것은 절망이나 우울의 불가피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불행을 완화할 방법을 찾는 것이겠지만 그것을 일단 나중으로 미뤄두어도 좋겠다. 이 책을 읽는 동안은 우선 받아들이고 신짜오에 나오는 베트남 호 아저씨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내 것으로 느끼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정도로 일단은 족하지 않을까 싶다. 그 대상이 무엇이건 간에 공감이야말로 모든 것의 출발점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인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을 통한 공감력이 포스트 개봉 시대의 유효한 새로운 개봉의 양식일 수 있으리라는 말은 이 책을 다 읽은 독자들을 위한 사족으로 달아두고 글을 맺자. 작가의 말. 30살 여름 종로 반디앤 루니스 한국소설 코너에 서 있던 내 모습을 기억한다. 나는 안 되는 걸까? 한참을 서서 움직이지 못하던 내 모습을 글을 쓰고 책을 내는 삶은 멀리 있었고 점점 더 멀어지는 중이었다. 2년간 여러 공모전에 소설을 투고했지만 당선은커녕 심사평에서도 거론되지 못했다. 그해 봄 애써서 썼던 쇼커 미소도 한 공모전 예습에서 미끄러졌다. 나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튼튼한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매달 갚아야 할 엄연한 빚이 있었으며 언제나 경제적으로 쫓기는 상황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가망도 없는 이 일을 계속하기는 어려워 보였다. 글을 써서 책을 내고 작가로 살아가고 싶었지만 포기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했다.
혼자 그런 생각을 하며 펑펑 울었다. 울었던 적도 있다. 오래 사랑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결심한 사람처럼 울었다. 가끔 글쓰기에 해이해지고 게을러질 때면 그때 그렇게 울었던 나의 마음을 떠올려 본다. 이 생에서 진실로 하고 싶었던 일은 이것뿐이었다. 망상하고 환상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다. 등단 이후 오래 짝사랑해온 사람과 연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썼다. 한 문장, 한 단락, 한 작품을 완성할 때마다 그 자체로 흥박할 수 있었다. 몇 시간이고 책상에 앉아 고작 몇 줄을 쓰는 그 지지부진한 시간이 나를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게 했다. 몰두해서 글을 쓸 때만 치유되는 부분이 있었다. 10대와 20대의 나는 나에게 너무 모진 인간이었다.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미워하고 부당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 그때의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그에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모든 것이 괜찮아지리라고 말해주고 싶다. 따뜻하고 밝은 곳에 내려가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다. 그렇게 겁이 많은데도 용기를 내줘서 여기까지 함께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얼마 전 은퇴하신 아빠께 드릴 선물이 이 책, 책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책이 엄마에게도 기쁨이 되어 좋다. 고단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생에게도 인사를 전한다. 특이하고 예민한 애였던 나를 맡아 키우느라 고생하셨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나는 그분들에게 평생을 써도 다 쓰지 못할 사랑을 받았다. 사랑하는 이모와 이모부께도 감사드린다. 남편에게 고맙다. 살며 힘든 일도 많았지만 지금처럼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나의 고양이 레오, 미호, 마리, 포토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마음으로 늘 곁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고맙다고 말하고 싶다. 내가 가장 휘청거렸을 때 나를 잡아주고 지지해준 지혜 언니께 어떤 말로 감사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있을 수 없을 소중한 글을 써주신 서영채 선생님, 모자란 신인 작가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신 김현수 선생님, 그리고 문학동네 편집부에 감사드립니다. 내게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았고 확실하지 않은 작가에게 믿음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한다. 그 귀한 마음을 잊지 않고 오래도록 좋은 글을 쓰는 작가를 살아가고 싶다. 자기 자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쪽에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는 작가가 되고 싶다. 그 일에서 나 또한 두려움 없이 온전한 나 자신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6년 여름 최은영